당헌 제26조에 의거하여 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결국에는 2,300여 표 차이로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신인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장 후보 쪽 캠프 분위기가 여유롭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유 의원께서는 장 후보가 당대표 되는 건 좀 예상하셨어요? 박빙이라는 이야기는 저도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기셔도 이상하지 않겠다 정도의 생각은 했었습니다. 뭐 특정인이 대표가 될 거라고 뭐 예측하기까지는 어려웠었고요. 그러니까 박빙이었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어떤 얘기, 일성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수 유튜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많은 보수 유튜버들께서 우리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예외 없이 한 목소리로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겨우 이겼네, 겨우 이겼어. 다행이다. 야, 장동혁 전환길에 묻힌 전당대회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정도였는데 이것도 유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초기의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많이 앞서갔어요. 그 변곡점이 된 게 전환길 씨가 등장하면서 보수 유튜버들이 전당대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흐름이 바뀌는 추세가 보였어요. 결과적으로 전환길 씨를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이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 영향이라는 게 이런 박빙의 상황에서는 뭐 전부일 수는 없을 거고요. 뭐 일부라도 영향을 줬다면 박빙의 상황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표 차이가 별로 안 났었으니까요. 그래서 장동혁 후보는 보수 유튜버들에게 화답을 합니다. 보기에는 그런 주변에 봤을 때 차이 꽤 있었는데 이거를 장동혁 후보가 결국은 역전시킨 거거든요. 그 원인은 뭐였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이런 결과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참 험난하겠다라는 좀 걱정을 하면서 선거에 장동혁 후보는 지금 갈라진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찬성과 반대 이 프레임을 잘 활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안 된다. 가장 약한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라는 출발점에 있어서 평가가 있었는데 결국은 전환길 씨라고 하는 그런 그 보수 유튜버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반탄의 가장 최선봉장의 역할을 하면서 당대표가 된 건데요. 그 김문수 후보는 일반적인 정치 초식을 쓴 거예요. 이제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아니 우파만의 정당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당이 돼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런 지향점에 대해서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 같은 경우는 그 표가 장동혁 후보에게로 몰려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주장과 정상적인 후보가 당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그 정치 지형 자체가 펼쳐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장동혁 후보가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대표가 되면 축하를 해드려야 되는데 축하한다라는 말이 선뜻 잘 나오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고식 논평이 나왔던가요?
통신론 비용이 나왔는데 예. 매우 우려되고 걱정된다라는 방향으로 예.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저희가 뒤에 뭐 여야 관계까지 한번 짚어볼 텐데 사실 이 구도의 흐름을 주도한 것이 이제 전환기 씨를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이죠. 장동혁 후보 대표가 후보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당 전당대회 기간이든 네. 이후든 간에 면회를 혹시 갈 생각 있으신지?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환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가라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전환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 대표가 이끌어갈 국민의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증이 났는데 일단은 유 의원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설정이 남아 있어요. 네. 장 대표는 오늘도 면회 갈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요. 윤 전 대통령을 계속 안고 가는 형국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후보 시절의 말하고 당선자의 말과 행동은 좀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오늘 극적인 2차 결선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여운이 남으셔서 그런 표현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 당에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입장은 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또 기대하고요. 예. 저는 늘 어디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정치 제도나 환경이 양당제를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양당제 하에서는 각 정당이 백화점식 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캐추얼 파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모든 이슈에 모든 면에 있어서 대중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다당제라면 예. 저희 당의 주류가 되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극단적으로 달려가도 제어할 방법이 없겠지만 두 당 중에 선택을 하는 양당제 시스템에서는 가운데에 있는 의견들을 무시하고 한쪽 방향으로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나 이제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관성에 의해서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점차 이 부분은 방향이 궤도가 수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그럼 글쎄요. 근데 이게 선거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보수 유튜브도 덕에 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당의 운영을 할 때 본인을 당선시킨 쪽의 세력을 의견을 무시할 수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께서 무시하기 어렵죠. 예. 근데 전 참 답답한 게 보수 유튜버들에게 감사한다. 그런 말 하는 게 좀 부끄러운 상황 아니겠어요? 예. 보수 유튜버 그러면 전환길 씨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쌍욕하는 이런 사람들도 보수 유튜버고 그들 극단적 보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본인을 다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주장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라고 한번 돌아봐야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정치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유 의원님께서는 희망적인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저도 그 희망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선이 되기 위해서 현재의 갈라진 정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당선이 되고 예. 당선되기 이전의 노선과 또 나의 주장에 대해서는 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예. 임기를 얼마 못 채울 거래요. 아마 변한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그 보수 유튜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지한 극성스러운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이 양당제 체제에서의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 정치인들이 모여 있기는 하나 그 다양함을 담을 수 있는 대표나 당 시스템이 있을 때라는 그런 조건이 함께 가야 되는데 예. 지금 장동혁 대표의 주장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예. 당의 분열,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원팀이 되지 못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절연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단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예. 저는 후보 시절의 말과 대통령 그 당선자 당선되고 난 후에 그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역사로 쭉 볼 수 있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 하셨지만 정상회담에 임하시는 과정 또 그 회담의 내용, 결과 이런 거를 봐서도 일본과의 그 뭐라 그럴까요? 미국에 대한 태도, 일본과의 거리,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후보 시절 또 대표 시절하고는 지금 완전히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극성스러운 지지자라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 쪽 내에 계시는 분들도 뭐 극성스러움은 둘째 가라면 서러운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럴 것이다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이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예. 저는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변화의 흐름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 그때서는 뭐 또 다른 반발이 있을 테니까요. 그건 예. 좀 지금은 오늘 당선되신 분이니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예. 생각합니다. 그럼 그 또 하나가 이제 장 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여야가 모두 지금 강성 지지층이 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야 협치가 가능할 것이냐. 정청래 대표도 강성이고 장 대표도 강성이거든요. 네. 아마 정청래 대표는 안 만날 겁니다. 만나자고 해도? 네,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내란 상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예.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장동혁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줄 때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정당성이 좀 더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만나겠다라고 했지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국민과 역사가 선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1년 안에 끌어내려야 된다. 뭐 예. 이런 주장까지도 심지어 하고 있는 그 야당 대표와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모두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선뜻 대화에 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합니다. 유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야 관계. 글쎄 그 두 분이 만나실지 안 만나실지까지는 제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워낙에 뭐 정청래 대표께서도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당 대표로서의 자세, 태도는 그것을 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 행동 이런 것을 했을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고 정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저는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어떤 이견이 있더라도 그 너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대화를 피해서야 이게 저희가 본업에 충실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만나셔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말씀. 그럼요. 의석수나 뭐 모든 면을 봐도 어른스럽게 먼저 손을 내미실 필요가 있다고 보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급의 만남을 가질 때는 그 만남을 준비하는 실무자들부터 시작해서
준 대표급의 다양한 만남들이 이어질 때 예. 대표급 만남의 성과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불가능해요. 거의 지금 원내대표단도 대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는 정기국회 전체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판이라 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의 과오 12.3 내란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극단화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면 국민의힘도 일단 12.3 내란의 늪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을 텐데 예. 그 내란의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다. 예, 그렇게 됐잖아요. 라고 하면 실제 실무자들급의 대화조차도 이제는 막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대통령의 입장과 여당 대표 입장 다르다고는 했습니다만 다른 취지의 얘기를 기내에서 했었잖아요. 그거를 당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럼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당과 대통령의 늘 한 길, 한 방향 똑같은 초식을 전개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 이제 잊고 갑시다라고 대통령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뭐 예. 있을 수 없는 가정이지만 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정도로 민주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난 12월 3일 날 흔들렸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태에 대해서 그런 정말 큰 위기감을 갖고 있고 지금 그런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제대로 수술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대표 주자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화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좀 정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까지 됐지만은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요구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계에 은퇴하십시오. 앞으로 큰 정치적인 발전과 나라를 구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저도 뒤에서 묵묵하게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파도 없다. 우리는 오직 이재명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하는 길 그거 하나만 남아있다. 이런 각오로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 막판에 안철수 후보 만나서 협력을 약속을 했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상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막판의 좀 움직임이 유 의원님 글쎄요. 네.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된 게 된 거거든요.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글쎄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차 투표 결과보다는 좀 표들이 늘었으니까. 1차 결과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이게 충분히 도움이 됐다, 충분히 도움이 못 됐다, 뭐 이런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후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전략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네. 위원께서 김문수 후보의 저 전략이 네. 옳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자충수였다고, 패착이었다고 보세요? 글쎄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로서는. 네.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훨씬 더 오른쪽 포지셔닝을 했고 거기에 대한 공격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기대한 것보다는 표차는 1차보다는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1차에서 난 표차보다는 2차 투표에서 줄어들었으니까 그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만족할 만큼 승리할 만큼 내지는 못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더 있었겠죠. 어떻게 그 표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했었어야 됐는가에 대한 반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만났다면 예. 혹시 그 크기 영향이 더 커졌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1차 투표 때 그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후보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표를 합산하면 그 표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표를 다 확보를 했다면 이번 결과는 바뀌었을 텐데 그 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 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이런 입장 전환이 조금 초반에 있었으면 좀 일찍 늦었다. 있었으면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다 왔을 텐데 그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전부 다 투표장에 나오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보기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의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전망해 보면 대선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당 대표 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어요. 그런데 네. 김문수 후보는 실패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경우도 아마 처음일 거요. 예.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로 뛰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아마 굉장히 저는 못 봤습니다. 인지도 자체가 워낙 높은 상태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김문수 전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후배들한테 길 터주고 물러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장동혁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득점 포인트 중에 하나를 뭐로 봤냐면 네. 주장은 가장 우파 주장을 하지만 네. 일단 느낌은 미래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젊고. 네.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이면서도 은근히 또 뭐 찬탄파에 대한 주장을 받아 안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중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이분은 이제 당대표로 하기에는 너무 오래 하셨어. 저는 이 느낌 차이가 승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 100% 동의는 하지 않지만 장동혁 후보처럼 젊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좀 열어갔으면 하는 기대치가 예.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예. 그렇게 전망을 좀 하거든요.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으로 볼 때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제 국민의당의 원로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을 벗어나서 애초에 그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이랬던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이제는 조금 그 링 밖에서 우리 정치를 바라보면서 조언을 좀 해주시는 원로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뭐 원내도 아니니까 좀 활동하기도 어렵고 예, 그러면은 유 의원께서 보시기 어쨌거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뽑은 당 대표입니다. 네. 거기에도 숨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장동혁 대표를 뽑은 보수층 지지자들의 뜻은 뭐라고 보세요? 뭐 그분들 마음을 다 제가 일일이 헤아리긴 어렵지만 방금 보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기대도 좀 있을 거고요. 젊은 대표, 정치인 대표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저희가 탄핵으로 대통령을 잃고 야당이 되고 의석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세 가지 특검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당원분들께서 위기의식을 갖고 뭉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신 것 같고 뭉치는 과정 속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철학과 비전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감, 위기감 뭐 이런 것들이 또 주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장 대표가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글쎄요 친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아까 앞서 잠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원내에서는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유 의원께서는 이제 바뀔 거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긴 하셨지만 오늘 지금 저 기자 간담회 눈빛을 보면 네. 무언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상황에서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제 저 결단이 예. 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분열로 몰고 간 분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건지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한 건지.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하지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강제력이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의석수를 보건대 또 예. 지금 여야의 입장이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건대 그것을 마이너스 정치하는 것보다는 뺄셈의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덧셈의 정치를 하는 게 훨씬 더 당을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 김문수 후보도 좀 이렇게 포용하는 예. 제스처를 예. 쓰신 거고요. 지금 이번에 표 차이가 뭐 한 3천여 표 안쪽에서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가지고 뭐 나갈 사람은 나가라, 내가 당신을 내보내겠다 이런 것은 정치적 언어로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저런 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제로 내보낼 방법도 마땅히 없고 네. 그런 취지시죠. 근데 뭐 유 의원 말씀까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봤지만 장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한때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랬죠. 당대표하고 사무총장 사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사이가 됐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두 분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극과 극의 위치에 서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장동혁 대표죠. 이제 새로 대표가 되셨으니까 장동혁 대표하고도 꽤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고 예.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대표 시절에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그렇죠. 했었으니까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입장인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정치가 참 모르겠네요. 저도. 당대표가 되면은 사무총장과 국민의힘으로서는 여의도 연구원장이 본인 측근을 안 치는 자리 중에 하나죠. 네. 그 두 분이 저기가 뭐 측근이라기보다는 당신이 구상하는 게 있었겠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해서 측근이라고 할 만한 분들, 정치적으로 길을 같이 걸어올 만한 분들도 마땅히 없었고 시간적인 게 짧았고 또 인간적으로 뭐 밖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교분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측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역할 자체가 주요 포스트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예. 충분히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문제의 접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대목이 좀 아쉽게 생각되네요.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적절치 않다는 취지시죠?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결과론적이긴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안 했어요. 네. 그 결정이 옳았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하셨으면 어땠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 그건 뭐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거고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건 뭐 의미가 없겠죠. 일단은 출마 쪽에 좀 방점을 저는요. 개인적으로 찍으셨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글쎄요.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정치적으로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동지는 간대였고 깃발도 나붙기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 출마 안 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네. 그건 지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자신 있게 분열하는 사람들은 결단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일종의 반탄파가 본선에 올라온 거고 찬탄파는 예선 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1차에서 지지했던 분들까지 모두가 다 본인과 생각이 같고 자기를 응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서 이런 이제 거친 온사들이
나오는 것인데 앞으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그 탄핵에 찬성했던 이분들은 말씀도 굉장히 조심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다 보면 예. 저는 이제 당내의 분열의 씨앗이 예. 저는 충분히 그 싹을 틀 수 있겠다라는 그 전망도 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누구 눈치 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을 향해서 분열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는데 첫 출발하면서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본인들은 그런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런 주장을 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 당내에 갈등과 마찰의 소리는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갈등과 마찰 속에서 지금 잠시 숨을 죽이고 있었던 그 탄핵을 넘어야 된다, 계엄을 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 같은 경우의 목소리가 예. 하나의 세력화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도 좀 해봅니다. 그 세력화가 되고 부의원께서는 지금 그것이 분당으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을 독점적으로 또 찬탄파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인다라고 예. 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점으로서. 위원님 가능성 어떻습니까? 저는 뭐 0%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말씀을 앞서서 드렸던 것처럼 이 양당제 시스템에서는 제3당이 소선거구제 제도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뭐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시도도 해봤습니다만 예. 이번엔 다를 거야, 우리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랜 동안 정치학적으로 이렇게 실험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그 결과는 어떻게 바꿀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 다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실용적인 선택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거다. 다만 예. 그것들이 비주류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큼 만족할 것이냐, 만족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잡음이 조금 크게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사그라들거나 이 정도의 차이이지 제가 보기에는 뭐 분당은 오히려 민주당 쪽이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분당 당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현실 정치인들은 어느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럼요. 쉽지 않다는 건데. 그러면 위원님,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입장에서 네. 대선 주자입니다. 네. 뭔가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앞서 뭐 현장 정치 뭐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가 그런 활로라고 할까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매우 많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그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작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 활동하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고 앞으로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철학도 좀 다시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예. 그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도 좀 만들어야 될 거고요. 저는 뭐 지금 하루하루가 바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네. 복 의원님께도 똑같이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재보궐 공천도 좀 현재 상황에서는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적 활로를 뚫어야 된다고 보세요?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번에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출마를 했다 해서 본인이 당내에서 이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었으면 혹시 모를 텐데 예. 지금 피한 거거든요. 셈법으로 볼 때 김문수 대선 후보였던 분을 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당원들의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좀 더 강한 것 같고 이렇게 주판을 튕기면서 출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들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 사실 사직생의 각오로 싸웠어야 예. 당내에서 1, 2등 간신히 하면서 간발의 차이로 2등 된 나의 정치 경쟁자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건데 그럴 때 나도 일정 정도의 지분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일종의 타협도 가능한 건데 지금은 안 보인 거예요. 예선 탈락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그 포지셔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정치 세력이 대동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도약할 수 있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
몸을 어쨌거나 둘 수 없는 정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런 부분이 큰 영향을 앞으로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